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을 놓고서 야당에서는 변명, 자기 합리화, 빈 껍데기 대담이라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정권 탄생 책임론을 놓고 친문, 친명 간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최근 여야 정치 원로급 인사들이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후배 정치인들과 공천 경쟁에 나섰습니다. 경륜이 필요한 때다. 아니다. 후배 앞길을 막는다는 논란도 있는데요. 정동영 민주당 상임 고문으로부터 출마 이유와 또 최근 전국 현안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잠시 뒤에 시작됩니다. 조국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교수가 조금 전 아무 말 없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KBS 녹화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아쉽다고 밝힌 것을 두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진솔한 생각을 말했다고 평가한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기 합리화로 끝난 빈 껍데기 대담이었다고批评했습니다.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총파업 준비에 들어가자 서울 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이 파업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사표 수리 금지를 명령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 5.5톤이 누출됐다고 일본 도쿄전력이 발표했습니다. 밸브가 실수로 열려있던 걸로 알려졌는데 도쿄전력은 토양에 스며들었을 가능성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일제 강제 동원 가해 기업 히타치 조센이 낸 공탁금 6천만 원의 담보를 취소하는 법원의 결정이 처음 나왔습니다. 이로써 강제 동원 피해자 측이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 수령까지 한 달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시안컵 결승 진출에 실패한 뒤 토트넘으로 복귀한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SNS에 올린 글에서 주장으로서 부족했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클린스만 감독과 유럽파를 제외한 선수들은 오늘 밤에 귀국합니다. 더 뉴스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 갑작스러운 전쟁과 재난으로 담요 한 장 챙기기 어려웠던 아이들은 이 겨울을 얇은 텐트에서 보내야 합니다. 무거운 눈의 무게로 지붕이 무너지고 얼음이 녹은 차디찬 빗물이 발목까지 고이는 이곳. 배고픔까지 견뎌야 하는 아이들에게 추위는 더욱 매섭게 느껴집니다. 후원 문의 080-757-0119 1933년 아인슈타인의 도움으로 설립된 국제구조위원회는 대피소를 마련하는 한편 담요와 난방기 등의 방한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전쟁으로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지금 전화 주세요. 후원 문의 080-757-0119 국제구조위원회. 스트레스 받지 말고 피로회복 전담 코칭 코지 스트레칭 받자. 코지마만의 헬스케어 노하우로 만든 스트레칭 마사지기 코지 스트레칭 코지마. 지금까지 수많은 산을 오르고 도전하며 이뤄냈다. 진간진 프리미엄과 함께 등산뿐만 아니라 활기찬 일상을 위해서 건강한 관절이 필수니까 해민원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 진관진 프리미엄. 잇몸병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게 문제죠. 겉으론 붓고 피나고 속으론 염증이 깊어지고 이럴 때 이가탄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틈 이가탄. 잇몸병엔 이가탄. 눕고 싶다, 풀고 싶다, 자고 싶다. 눕는 즉시 스르르. 마사지, 지압, 온열을 한 번에. 숙면 가전은 역시 한빛 나노 멀티케어 침대. 인간 세상 꽃배달은 싸다구 185-4900 축하가 필요한 날엔 싸다구 플라워.
당하기만 하는데요. 정신 차려야죠. 한점을 고려해야죠. 말씀드린 순간 고려 기프트예요. 매출업, 성과업, 걱정 개요. 공공기관 우송금의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가 해냅니다.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 기프트. 타이어뱅크 창립 33주년 3천만 명 돌파. 타이어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팬츠가 따라온다. 다양한 경품이 와르르.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내일 잘 먹을 일 있는데. 내일 촬영 있는데. 변비 오늘 밤 메이킹. 변비 복부편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킹. 아침이 편안하다.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킹. 자녀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딸 조민 씨의 장학금을 부정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조금 전 출석했습니다. 네, 지난해 2월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 이보다 더 무거운 징역 5년을 요청했습니다. 조금 전 화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모습입니다. 한 20여 분 전이었는데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앞서 1심 때 징역 2년 실형과 추징금 600만 원이 선고됐었죠. 하지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서 법정에서 바로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선고 내용을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자녀 입시 비리, 특별감찰반 감찰무마 협의는 대부분 유죄가 선고됐고요. 딸 조민 씨 입시 비리 혐의 같은 경우에는 아들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의 단독 범행으로 인정된 한 가지 혐의를 빼고는 모두 공모관계가 인정이 됐죠.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때 유재수 당시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1심 상황이었고요. 예, 그리고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서 600만 원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었는데 사실상 조 전 장관에 보고 준 돈이란 점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그리고 증거 위조, 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조 전 장관은 당시 최후 진술에서 가족 전체가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 몰랐던 점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억울함을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대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재판부 판단에 따라서 정치적인 파장도 적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시선이 쏠리는 2심 선고 결과를 저희가 나오는 즉시 전해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도 역시 징역 1년을 1심에서 선고받았는데요. 정경심 전 교수 역시 지금 출석하고 있는데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정경심 전 교수는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 징역 4년을 확정 판결 받았었는데요. 3년 3개월을 복역하고 그리고 지난해 9월에 가석방으로 풀려난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소심에서는 검찰은 징역 2년을 지금 구형을 한 상황이고요. 2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매정하게 끊어내지 못한 게 아쉽다고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제2부속실 설치 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언급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대담에서 가장 관심을 끈 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입니다. 윤 대통령은 아버지와의 친분을 앞세워 접근하는 사람에게 김 여사가 박절하게 대하긴 어려웠을 거라고 전후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고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윤 대통령은 의혹이 제기된 과정을 두고는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김 여사가 몰카 범죄의 피해자라는 여권 주류 목소리와 발을 맞춘 겁니다.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윤 대통령은 유감이나 송구, 사과 같은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배우자를 전담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제도적 보완책을 밝혔는데 예방 조치가 아닌 사후 감찰용이라고 한계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관련 의혹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여론 방향에 따라 2달 가까이 두문불출하고 있는 김 여사의 활동 재개 시점과 운신의 폭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신년대담은 밤 10시부터 90분 넘게 KBS를 통해 녹화 방송됐는데 일방적 홍보이자 약속대담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향후 소통 기회를 더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언론과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종종 만들겠습니다. 대통령실도 전통적 방식의 기자회견이나 김치찌개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을 계속 검토,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오는 4월 총선과 관련해서 선거 지휘나 공천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산 참모 출신들의 출마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의 후광은 불가능하고 특혜는 기대하지 말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글쎄 최근에 통화한 적은 없고요. 비대위원장 이제 취임할 무렵에 통화를 좀 했고요. 그리고 저도 선거 그 지휘라든지 또는 공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리고 뭐 가까운 사이였지만 제가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습니다. 이런 사사로운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또 그런 거를 앞세워서 어떤 판단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혜라고 하는 건 아예 기대도 하지 말고 나 자신도 그런 걸 해줄 능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룰에 따라서 뛰라고 그렇게만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KBS 녹화대담에서 밝힌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두고 여야 반응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과 없는 뻔뻔한 태도라면서 혹평했지만 국민의힘은 진솔한 생각을 밝혔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제 대통령 대담에 대한 여야 평가가 크게 엇갈렸죠. 반응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에 끝내 대통령이 사과하기는커녕 유감도 표명하지 않았다며 변명으로 시작해 자기 합리화로 끝난 빈 껍데기 대담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뇌물을 받든 사기를 치든 몰카에 걸리면 모두 죄가 아닌 게 되느냐며 대통령의 정치 공작 언급을 두고 다른 행성에서 온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분노를 조장하는 불난집에 기름을 끼얹는 대담인 것 같다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이 진솔한 자기 생각을 말씀하셨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정치 공작이라는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전후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우려할 만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대통령이 녹화대담으로 민감한 질문을 피했다는 지적에는 그런 평가는 국민과 언론이 하는 것이고 대통령직의 무게도 있으니 일도양단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총선 이후 김건희,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을 동시에 추진한다면 받아들이겠느냐는 질문에는 총선 전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략화하고 소용돌이로 몰아가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총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앞서 3선의 김태호 의원을 비롯한 중진 3명을 잇따라 낙동강 벨트로 차출한 국민의힘에서는 추가 험지 출마 요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태호가 반드시 낙동강 벨트를 총선 승리의 교두보로 만들어 달라는 당의 명령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추가 발표 가능성에 대해 정말 이기고 싶다며
국민에게 선택받을 수 있고 사랑받는 공천을 하겠다고 애둘러 답했습니다. 이에 대통령 참모 출신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과 박진 전 외교부 장관 등도 서울 강남을 이외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앞서 언급한 문재인 정부 인사 책임론과 관련해 친문과 친명 간 이른바 문명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당사자로 지목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SNS에서 지도부와 당직자들을 향해 여기서 더 가면 친명이든 친문이든 당원과 국민의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치유와 통합의 길을 요청했습니다. 윤건영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선 패배는 민주당 모두의 책임이라며 총선 승리를 위해선 덧셈 정치를 해야 하는 만큼 지도부가 갈등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라고 다 빼버리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힘을 합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런 가운데 제3지대는 합당을 전제로 한 통합공천관리위원회 추진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아침 2차 회의를 가진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선택 3당과 민주당 탈당파 원칙과 상식은 내부 조율을 거친 뒤 오후 6시쯤 추가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자, 회의에서 실망스럽게도 결론을 못 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에는 뭐 이제 통합공관위 구성과 비례대표 선출 원칙 이런 거에 대한 미세한 합의들은 이끌어냈는데요. 통합공관위 구성과 비례대표 선출 원칙 등에 대해 일부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당명과 지도체제 문제와 관련해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 의원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시의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측에서 300만 원짜리 돈 봉투를 받았다는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던 부산 해운대 횟집 비공개 만찬의 회식비를 대통령실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하면서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해 찾은 부산에서 광역단체장,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진행했습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침이 발표된 뒤 의사단체가 총파업 등 집단 행동에 나서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전공의들도 집단 행동 참여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사표 수리를 금지를 명령하고 또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의사협회가 비대위 구성에 들어갔다고요? 네, 의사협회는 어제 저녁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 설치를 의결했습니다. 비대위의 모든 투쟁 수단에 관한 결정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구체적인 집단행동 계획은 설 연휴가 지나고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2일 총회를 열고 파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서울 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이미 파업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전공의는 대학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로 일하며 의료체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의사파업의 파급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사파업이 가시화되자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리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 59조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의협집행부에 집단행동과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또 전공의들의 집단 사표 움직임과 관련해 각 병원의 사표 수리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사표가 수리되면 업무 복귀 명령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은 1년 이하 자격 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의약 분업 관련 의료 파업 때는 파업을 주도했던 의협 소속 의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김재정 당시 의협 회장은 면허 취소까지 받았다가 이후 재취득했습니다. 경찰 역시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가 복지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집단 행위를 주도하는 단체와 인물에 대해선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하게 추적 검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7개 지자체는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을 꾸려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김평정입니다. 법무부가 의료 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사건 수사나 처리 절차를 정비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절차 부담을 이유로 필수 의료 분야 기피 현상이 커져 응급실 병상 부족이나 소아과 진료 대란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사 절차를 개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일어난 의료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제도를 활용하고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출석을 요구해 불필요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후보를 지냈거나 또 당대표를 지낸 정치 원로급 인사들이 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경륜과 지혜가 지금 우리 정치권에 필요하다라는 시각도 있지만 후배들의 앞길을 막고 있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YTN에 출연을 했고요. 오늘은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 나오셨습니다. 최근 정치권 이슈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이네요. 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YTN 잘 되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전주, 고양에 이제 출마하시는데 출마하실 때 기자회견 그 뒤에 걸려 있는 그 백드롭을 봤더니 걸개를 봤더니요. 지금은 싸워야 할 때라고 크게 쓰셨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이십니까? 하나는 우리 국민들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예. 어제 아마 KBS 대담 그거 보고도 밤잠 설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예. 국민들 참 윤석열 대통령 찍은 분들도 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럴 터인데 네네. 윤석열 정권이 지금 상식을 파괴한 듣도 예. 보도 못한 정권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를 견제할 민주당이 제대로 못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못 싸우고 그래서 있고 후배 정치인들도 있고 지금 이재명 대표도 있고 홍익표 원내대표도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강력한 민주당. 제가 예. 김대중 총재와 함께 정치를 시작했는데요. 예. 그땐 79석이었어요. 그때 YS 신한국당이 꼼짝 못했어요. 79석 가지고. 100석이 더 있잖아요. 예. 근데 이번 총선을 통해서 강력한 민주당을 구축하는 것이 저는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지금보다 더 잘 싸워야 한다. 그렇죠. 꼼짝 예. 못하게 삼권 분립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국회가 대통령 전횡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 차원에서 보면 전주와 전북의 박탈감, 상실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새만금 예산 칼질, 국회의원 의석 축소, 거기다가 그 KCC 프로농구단을 부산에 뺏기고 공무원 연금공단은 광주에 뺏기고 뭐 이런 박탈감인데 전혀 존재감이 없다. 정치권이. 여기에 대한 제대로 싸워라 하는 바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정치 후배들에게 좀 양보해야 될 때 아니냐 이런 좀 비판도 있잖아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다 이제 의견이 이제 각각 있는 건데요. 네. 우리가 되게 미국의 예를 많이 듭니다만 미국은 싸우더라도 최소한의 품격은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국의 하원의원 438명 가운데 초선이 한 50명 됩니다. 한 10% 정도가 초선이에요. 근데 우리 경우에는
4년마다 한 번씩 50%씩 물갈이합니다. 네. 계속. 우리 정치가 쟁투의 정치, 싸움판 정치로 되는 것이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장청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만약에 생각합니다. 국회에 들어가면 어떻게 싸우실 수 있고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국회는 품격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그러나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서 삼권 분립을 허물어뜨리거나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언론 장악, 그리고 박정훈 대령 사건에서 봤듯이 명백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 김건희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특검, 이것도 역시 대통령의 권한 남용, 직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주인이에요. 국민 주권이잖아요. 그런데 주권이 선거 때 하루만 주인입니다. 네. 선거 지나면 이제 지금 나라의 주인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4월 10일 날 주권자가 저는 심판하는 것이 이번 4월 총선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꼼짝 못하게 이렇게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서 큰 역할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과 다르게 하신다면 어떻게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19 합의를 지금 무력화시켰잖아요. 백지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한마디도 못 낸 것은 제대로 못 싸우는 것은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완충지대는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그 하마스 전쟁에서도 한국의 이 DMZ를 배우자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우리가 정전 협정이 있지만 70년 동안 수만 번 위반이 있어도 정전 협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 합의는 뭐 핵실험도 하고 했지만 계속 우리가 비핵화를 도덕적으로 또 국제정치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9.19 합의는 군사적 완충지대를 설치해서 파주라든지 철원이라든지 양구라든지 접경지대뿐만이 아니라 통일부 장관을 지내셔서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니까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민주당이 국민들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해서 전선을 구축해야 되죠. 제대로 못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정치권 이슈를 좀 더 들여다볼게요. 먼저 윤 대통령 대담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어제 KBS와의 대담을 놓고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잖아요. 어저께 혹시 보셨습니까? 뉴스 검색으로 봤는데요. 어제 봤으면 밤잠을 설칠 뻔했어요. 이게 지금 땡전 시대거든요. 그때는 뭐 YTN이 없었을 때입니다만 뉴스만 들면 전두환 대통령은 뭐 이런 방송 시대였어요. 근데 그때로 돌아간 것 아닌가. 용산으로 대통령실 옮긴 것이 사실은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옮겼잖아요. 그런데 기자회견도 아니고 미리 3일 전에 녹화해서 편집해서 나온 저것이 이 디올백 문제도 최소한의 사과는 있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정치 공작이라고 몰고 가는 것은 검사 출신 대통령이지만 우리 국민 정서를 너무 헤아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국민적 분노가 아마 대응할 겁니다. 분노로 대응할 거고요. 그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외교안보 남북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돼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취임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평화 통일을 기여한다 했는데 지금 한반도에 정세가 평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전쟁 위험의 나락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관련해서 어떤 답변을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보세요? 명백하게 사과했어요. 명백하게 사과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청탁금지법 8조예요. 그리고 그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그 공직자는 반드시 신고하라. 이게 청탁금지법 9조입니다. 8조와 9조를 위반했다고 해서 지금 시민단체가 고발했지 않습니까? 그럼 매정하게 끊지 못해 아쉬워.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감성에 호소해서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대통령은 공직자 중에 제1호 최고 공직자잖아요. 가장 엄정하고 엄격해야 기강이 서지요, 나라에. 알겠습니다. 자, 정동영 상임고문의 평가를 들으셨고요. 민주당 내 상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민주당 상임고문이시잖아요. 민주당 지금 공천이 한창 진행 중인데
윤 정권 탄생 책임론을 가지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친문 의원들, 뭐 친명 의원들 간에 지금 설전도 이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모든 초점은 윤석열 정권 심판에 예. 모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원팀이 돼야 하고 그래서 강력한 민주당을 재구축하는 것이 목표죠. 예. 근데 이 윤석열 정권 탄생은 이제 검찰총장 임명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최강욱 전 의원이 어디 예.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 민정수석실 비서관이었기 때문에 예.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 중대 흠결 4글자 빨간 도장을 찍어서 몇 차례 보고했다는 거죠. 예. 중대 흠결. 그러면 임명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탄생한 과정, 임명한 배경, 임명한 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해명과 사과가 없었던 것은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최광욱 전 의원의 주장이고 임종석 비서실장의 생각은 다르던데요.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게 윤 정권 탄생 책임이 어떻게 문정부에만 책임이 있느냐, 모두가 책임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뭐 각자의 책임이 있죠. 그런데 이제 책임의 경중이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을 중앙지검장으로부터 몇 단계 뛰어서 임명한 것은 그것은 분명히 무리한 인사인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윤 정권 탄생으로 이어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지자들의 상실감이 있는 거죠.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이번 그때 비서실장인가요? 예. 그 당시 때 노영민 비서실장. 그 당시 노영민 실장이나 아무튼요. 지금 그래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임종석 실장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 공관위가 그렇게 뭐 권유를 했는데요. 예, 권유를 했는데요. 이제 본인의 선택이 남아 있는 것이고 공관위가 잘 처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임종석 전 비서실장 문정부서 총선 압승을 했었고 또 대선도 0.73%포인트 패배를 했는데 이건 모두의 책임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 이제 같이 청와대에 있었던 의원들도 같은 생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문재인 전 대통령 회동에서도 공동 운명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러니까요. 어쨌든 초점이 무슨 친문 친명 갈등으로 이렇게 맞춰지는 것은 이것은 총선 심판 선거에 초점을 흐리는 것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상임 고문님 시간 끌지 말고 누군가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이런 논란 있는 부분, 또 공방 있는 부분은 정리가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만간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뭐 제가 그 대안을 낼 수는 없고 공관위에 양식과 지혜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수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당시 민정수석은 또 조국 전 장관이에요. 그러면은 조국 전 장관도 그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죠. 하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해서 그 디딤돌을 놔준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에서 5% 진 겁니다. 지금까지 역대 선거에서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민주 세력이 지고 집권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의 핵심이 이제 정책 실패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대선에 대해서 입체적인 종합적인 분석이 있어야 다음에 실패하지 않고 정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질문을 조국 전 장관을 드렸는데, 조국 전 장관이 당시에 이제 민정수석이었으니까요. 민정수석 책임론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 자세히 모릅니다만 조국 수석의 밑에서 일하고 있던 최강욱 의원에 따르면 조국 수석 밑에 있던 비서관이니까 아마 민정수석실의 의견은 중대 흠결,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는 전체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요, 탈당한 분들 다 아시는 의원들 아니에요? 이낙연 전 대표를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가지 말았어야 할 길을 간다고 봅니다. 제3당을 제3지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대 정신은 우리 국민들의 관점은 뭐냐면 이 정권이 가는 국가 정책 운용의 방향을 바꾸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억제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권 심판인데
거기에 지금 걸림돌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뭐 민주당 탈당 의원들 조홍천 의원도 있고 이원우 의원도 있고 김종민 의원도 다 아시잖아요. 예. 저는 뭐 그분들 깊이는 모릅니다만 예. 고민이 있었겠죠. 같이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제3지대 빅텐트 이야기도 나오고 그 전체 그 민주당에서 그분들 좀 더 포용하고 안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시각도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늘 작은 차이보다는 크게 함께 가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발신한 걸로 압니다만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를 지냈던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만드는 입장이니까 여권은 분열하는 거고 야당이 하나가 되면 심판이 확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권에서도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은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죠. 네, 그렇군요. 자, 지난 총선 때도 전주 출마하신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민주평화당 대표로 출마하셨을 텐데 그때 민주당을 잠깐 떠나셨잖아요. 다시 돌아오신 거잖아요. 10년 됐습니다. 10년 전에 사실은 세월호 국면에서 세월호에 그때 미온적으로 대처했고 또 하나는 제가 당의 정체성, 그 당의 강령을 보편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강령에 집어넣으면서 강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그걸 전당대회에서 관철하고 하면서 노선 갈등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겹쳐서 2014년에 제가 당을 떠났는데 그때는 안철수 신당 나오기 한참 2년 전이죠. 근데 어쨌든 오랜만에 민주당에 돌아와 보니까 민주당이 옛날과는 많이 달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달라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확실하게 김대중 대통령이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할 때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 이렇게 정확하게 노선을 표방했는데 확실하게 아마 말은 표방은 그렇게 합니다만은 우리 사회의 목소리를 잘 못 내는 약자들 입장에서 확실하게 민주당이 의지하고 기댈 만한 정당이라는 신뢰를 못 주고 있다. 즉 행동과 정책과 입법으로 그걸 뒷받침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있죠. 예. 전주 보니까 지금 공천 신청하신 곳이 지금 현역 김성주 의원 지역구죠.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뭐 고등학교, 대학교 다 후배시. 뭐 지역이 좁으니까요. 근데 어떻습니까? 김성주 의원하고 지금 뭐 공천 경쟁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이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연초에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제 한 달도 했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29일, 30일 전주 KBS하고 전북일보가 한국 리서치라는 데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 누가 적합하냐 후보로 하는 질문에 대해서 36대 33으로 앞선 조사가 나와서 저희 지지하는 분들은 많이 고무돼 있습니다. 네, 한국갤럽 여론조사고요. 조사 기간은 2024년 한국 1월 리서치입니다. 30일 한국 리서치 조사입니까? 네, 한국 리서치 조사입니다. 다시 한번 정정드리겠습니다. 그게 언제 조사한 거죠? 1월 29일 날, 1월 30일 날 아마 500명 샘플로 저희가 해서 공지하게 돼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통일부 장관 하셨고 지금 남북 관계를 굉장히 걱정하셨잖아요. 걱정이죠. 사실 연초부터 서로 포사격하고 지금 저 파주나 철원이나 양구에 사시는 분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두근두근하죠. 그래서 뭐 이 남북 간 지금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지금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모든 생물은요 환경이 변하면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게 그 형질이 유전됩니다. 북은 말이죠. 이 환경이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이 미국 패권 단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붙잡고 북중러 밀착으로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도 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으로서는 나름대로 아주 영민하게 자기들 나름대로는 대처해가고 있는 건데 우리는 지금 겨울이 왔는데 아직도 여름인 줄 알고 1950년대 60년 된 줄 알고 외투를 벗어버리고 속옷바람으로 다니는 그런 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러시아와도 그랬는데 언제 지금 러시아와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어버리고 중국과 이렇게 멀어져서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로 돌아서는 그런 외교 안보 이게 누구를 위한 정부며 누구를 위한 대통령 직수행입니까? 만약에 지금 통일부 장관을 다시 하신다면 어떻게 하고 이거는 싶으세요? 외교안보 분야는요. 이 대통령
어젠다라고 그럽니다. 대통령 의제예요. 일개 장관이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그렇겠죠. 제가 개성공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뒷받침을 해줬고 제가 NSC 위원장을 했어요. 국정원,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등등을 통할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미국의 반대를 뚫고 만들 수 있었는데요. 결국 해답은 남북문제 해답은 평화 철학으로 무장한 정권이 그런 지도자가 다시 정권을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회복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함께했습니다. 각종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나흘간의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귀성객으로 붐비기 전에 하루 일찍 고향으로 향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저희 취재 기자들이 서울역과 대전터미널에 나가 있습니다.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역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역에서는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까? 네, 지금 시각이 오후 2시 반쯤인데요. 이곳 서울역은 벌써 귀성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양손에는 보따리와 여행 가방을 든 시민들 표정에는 오랜만에 가족을 본다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정부는 이번 연휴 기간 모두 2,800만 명 정도가 이동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지난 설 연휴와 비교하면 이동량이 2.3% 정도 늘어난 셈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전국 각지로 594만 명이 이동할 전망입니다.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데도 전체 이동인구의 20% 이상이 오늘 하루에 집중되는 겁니다. 주요 이동수단인 열차를 운영하는 코레일도 특별 수송기간에 돌입했습니다. KTX와 일반 열차 모두 평소 대비 28회 운행을 추가해 오늘부터 연휴가 끝날 때까지 하루 평균 700차례가 운행됩니다. 이에 따라 좌석도 평소보다 하루 2만 석이 늘어서 연휴 5일 동안 171만 3천 석이 공급됩니다. 하행선 예매율은 오늘 아침 8시를 기준으로 94%를 넘겼고요. 경부선이 98.3%, 전라선이 95.7%, 호남선이 94.9% 순입니다. 자동차로 고향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연휴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하루 평균 520만 대로 지난해보다 3.1% 증가했습니다. 이동량은 설 모레인 모레가 가장 많고 오늘과 내일 순으로 도로의 정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장거리 운전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졸음에 빠질 수 있는데요. 2시간 정도 운전을 하셨다면 근처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15분 정도 쉬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전으로 가봅니다. 양동훈 기자. 네, 대전 복합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터미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 터미널 하차장에는 미리 귀성을 온 시민들을 태운 버스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손에는 여행 가방을 들고 반대편 손에는 가족에게 줄 선물 보따리를 든 그런 시민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요. 현재 이곳 대전에서 광주나 대구 등 전국 각지로 가는 버스들 이미 거의 매진입니다. 서울에서 대전에서 오는 버스도 빈자리를 찾기가 힘들지만 반대로 여기서 서울로 가는 버스는 자리가 넉넉한 상황입니다. 이런 민족 대이동에 발맞춰 각종 대중교통수단들 모두 공급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고속버스는 평소보다 20% 넘게 늘어난 2만 4천여 회가 운행되고 시외버스도 대폭 증가한 7만 7천여 회 운행합니다. 또 예비 차량으로 고속버스 137대와 시외버스 391대를 확보해 수요가 증가한 노선에 투입합니다. 비행기와 연안 여객선도 평소보다 운행 횟수를 대폭 늘렸고 심야에 도착하는 시민들을 위해 서울과 부산, 인천 등의 버스와 지하철은 늦은 밤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귀성길에 나선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바로 승용차인데요. 전체 이동인구의 91.9%가 승용차로 고향을 찾을 거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정체도 극심할 거로 우려됩니다. 국가교통정보센터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확인하면 덜 막히는 길을 찾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쁘다고 지정차로를 위반하거나 끼어들기 등 얌체 운전을 하시다가는 드론이나 암행 순찰차에 적발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나흘 동안은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해 휴게소와 졸음쉼터에 임시 화장실을 확충하고 지원 인력도 추가 배치했습니다. 또 휴게소에서는 간식 일부를 최대 33%까지 할인한다고 하니 긴 기성길에 지치신다면 한 번쯤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귀성길 표정 알아봤습니다. 안동준 기자, 양동훈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이번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초미세먼지로 공기가 답답합니다. 연휴 첫날인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대기질은 더욱 악화하겠는데요. 자세한 연휴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상암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큰 추위는 없는데 공기가 답답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이 영상 6도까지 오르면서 바깥 활동하기도 수월하겠지만 문제는 초미세먼지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서울 하늘이 다소 뿌옇게 보이실 텐데요. 이 온화한 날씨 대기가 정체하면서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의 2배 수준까지 짙어져 있습니다. 바깥에 계시다면 미세먼지용 마스크 꼭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충북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중국발 스모그까지 추가로 유입되면서 대기질은 계속해서 악화하겠습니다. 연휴 첫날인 내일은 강원과 남해안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날 전망인데요. 호흡기 질환자와 노약자는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아침 기온 영하 3도, 대구 영하 1도로 예년 수준을 1도에서 2도가량 웃돌겠는데요. 다만 강원 산간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관령 아침 기온 영하 12도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5도, 광주 8도, 대구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내내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설 당일에는 낮부터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 등 서쪽 지방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연휴 계획에 참고해 주셔야겠고요. 이후 내륙은 대체로 맑아서 귀경길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이 대기 정체 중국발 스모그까지 가세하면서 당분간 전국 곳곳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연휴 기간에도 이 먼지는 쉽게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이벤트와 택배 배송 등을 가장한 사기 전화와 문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24시간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여보세요? 이재준 서울중앙지검 합동수사부의 이가람 계장입니다. 대포통장으로 세입이 되셨다 보니까 대출 한도는 최대 한도에도 6천만 원에 금리는 5.5%까지 해서 진행 가능하시거든요. 통장 요구한다, 카드 요구한다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요. 세상 천지에 돈 들이고 사기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실제 겪은 사례들입니다.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는 특히 미끼 문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설날 이벤트와 명절 인사, 명절 긴급 자금 지원이나 가짜 부고, 교통 범칙금으로 위장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를 현혹해 돈을 가로채거나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자동으로 깔려 개인정보를 빼가는 수법입니다. 한 해 7천억 원을 훌쩍 넘던 피해는 집중 단속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범죄는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각종 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112 상황실과 은행,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합동으로 24시간 대응 체계를 운영합니다. 설 연휴 기간에 사기 문자를 24시간 탐지하고 온라인 신고 창구를 마련합니다. 피싱 빅데이터를 분석해 필요하면 대국민 예경보를 발령합니다. 공공과 금융기관 사칭 문자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과 관세청 등 282개 기관은 문자를 보낼 때 확인된 발신 번호라는 안심 마크를 표기하고 해외에서 보낸 문자는 로밍 발신이라는 안내 문구를 문자에 함께 표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범죄에 쓰인 번호로 문자가 발송되면 경찰청에서 보이스피싱이라는 경고 문자를 보낼 계획입니다. 은행은 시간과 관계없이 피해 의심 거래를 탐지하면 즉시 지급 정지를 하고 올해부터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합니다.
은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해액의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자율배상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금감원 등 감계기관에서는 은행권과 함께 제도 안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또 대포 통장을 못 만들게 안면 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신분증 도용을 방지하고 사기 기록이 있는 계좌는 거래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서울시는 설 연휴에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등 2,500여 곳을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응급의료기관 66곳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설 연휴에도 평소처럼 24시간 운영합니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은 916곳이고 약국은 병의원 인근 1,619곳을 지정 운영합니다. 소아 환자의 경우 서울형 야간 의료체계인 우리 아이 안심의료기관 20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18년 전 13살 미만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김근식의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에 징역 4년을, 교도관과 재수자를 폭행한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김근식에게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에 있는 초등학교 근처 야산에서 13살 미만이었던 피해 아동을 때리고 위협하며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갓 태어난 자녀 2명을 잇따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숨긴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살인과 시체 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세 자녀를 둔 상태에서 두 아이까지 키우면 양육이 어려울 거란 생각에 범행한 걸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출산한 아기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집안 냉장고에 보관해온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벌 3세 행세를 하면서 30억 원대의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 씨에게 1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씨에 대한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와 함께 기소된 경호팀장이자 공범인 이모 씨에 대해 추가 신문이 필요하다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하면서 투자 기회가 있다고 속여 30억 원 넘게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범 이 씨는 전 씨의 사기 행각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의 범행을 도왔고 사기 피해금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민군 창설일인 건군절을 맞아서 국가의 존엄을 털끝만치라도 건드리면 도발 본거지를 초토화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또 남한을 동족이 아닌 적대국으로 규정한 북한은 남북 경협 관련 법안을 폐지하고 합의서도 일방적으로 폐기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정규군인 조선인민군이 창설된 날인 건군절. 지난해엔 75주년, 이른바 꺾어지는 해를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하고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전력 무력의 초강력의 실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인민군에게 어떤 전쟁 방식에도 대응해 단호히 제압 분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전투동원 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대 세력들이 북한과 인민의 존엄을 털끝만치라도 건드리려 한다면 도발 본거지들을 흔적도 없이 초토화해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를 열어 남북 경협 관련 법안을 폐지했습니다. 북남경제협력법과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 등이 대상입니다. 2005년 채택된 북남경제협력법은 남북 경협에 대한 기본법이고 2011년 만들어진 금강산 관광특구법은 남한이나 외국의 기업과 개인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잔재를 모두 청산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우리로서는 억지와 대화의 병행 전략 속에서 중국을 중재자로 활용하는 이러한 방법이 현실적인 접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북한은 또 경협 관련 합의서도 일방적으로 폐기하면서 우리와 경제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남북 관계를 한민족이 아닌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헤어질 결심을 한 북한이 후속 조치를 밟아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런 조치가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하고 딸 조민 씨의 장학금을 부정수수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아들 입시 비리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오염수 5.5톤이 누출됐습니다. 도쿄전력은 220억 베크렐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걸로 추산하면서 바다 유출 등 외부의 영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정화장치에서 오염수 5.5톤이 누출됐습니다. 도쿄전력은 어제 오전 원전 내 고온 소각로 건물 외벽의 배기구에서 오염수가 새는 것을 작업원이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배기구는 오염수 정화장치에서 발생하는 수소를 밖으로 빼내는 구멍입니다. 오염수 누출로 가로 세로 4m, 깊이 1m의 물웅덩이가 만들어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도쿄전력이 추산한 방사성 물질 누출량은 220억 베크렐입니다.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기준치는 1억 베크렐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누출 사고가 발생한 정화장치는 오염수에 포함된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설비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오염수를 우선 이 정화장치에 통과시킨 뒤 알프스로 불리는 다핵종 제거 설비로 방사성 물질을 없애고 탱크에 보관합니다. 도쿄전력은 원전 부지 외부에 누출에 따른 영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누출된 오염수가 토양에 스며들었을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 토양을 수거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현장과 가까운 배수로에서 방사성 물질의 유의미한 변화는 없고 해양 유출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가해기업이 낸 공탁금을 우리 피해자 측이 수령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일 일본 히타치 조센 공탁금 6천만 원에 대해 담보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히타치 조센 측이 결정문을 송달받으면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이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 유족이 공탁금을 수령하면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가해기업 자금을 받는 첫 사례가 됩니다. 영수회담이라고 한다면은
여당의 또 지도부를 대통령이 무시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쎄 좀 아쉬운 점도 많았고요. 행정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도 여야의 좀 충분한 이런 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들이 많이 아쉽습니다. 선거 지휘라든지 공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리고 뭐 가까운 사이였지만 제가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습니다. 사표 제출을 제가 재간을 했습니다마는 특혜라고 하는 건 아예 기대도 하지 말고 나 자신도 그런 걸 해줄 능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룰에 따라서 뛰라고 그렇게만 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자꾸 오겠다고 하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그거를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네, 어젯밤 방송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을 저희가 한 2분 정도 요약을 했고요. 그 신년 대담을 놓고서 여야에서는 지금 엇갈린 평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여야의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잡음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현안 두 분과 짚어봅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여야 반응은 저희 취재기자가 요약을 했는데 두 분께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요, 질문은 집요했고 답변은 소상했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홍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사실 그 신년 기자회견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녹화 방식으로 KBS와 대담하는 형식으로 됐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국정 현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많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뭐 저출생이라든지 또 고령화 시대에 맞는 금융 시장을 어떻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면서 육성할 것인가 등등등 했었는데, 사실은 그런 어떤 정책적 이슈는 싹 사라지고 김건희 여사 이 뺀 문제만 조금 부각된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께서 사실 민감한 문제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가감없이 솔직한 어떤 심정을 좀 표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명품백 관련해서는 야당에서는 유감 표명 사과도 없었다, 변명만 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했어요. 뭐 사실상 뭐 그런 어떤 처신 문제라든지 특히 그 이런 어떤 보완적인 어떤 면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고 사실상 그런 어떤 의사를 좀 표명을 했었고, 특히 저는 어제 대통령의 그런 어떤 그 간담회를 보면서 왜 몰카까지 갖고 간 어떤 그런 어떤 공작을 어떤 시도하는 사람을 사전에 체크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의문 사항이 들었었는데 그 아파트 주민들의 어떤 민원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보안대라든지 검지기를 사전에 설치하지 못했다는 새로운 좀 사실을 좀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국민들에게 이런 어떤 사항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대통령실이 뭐 질문은 집요했고 답변은 소상했다. 이런 대통령실 평가를 안 내놨으면 좋겠어요. 국민들 화를 북돋우는 평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제 대통령은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저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 힘든데 인생이 힘들고 경제가 힘들고 특히 또 이제 한반도 평화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어떤 위로를 받고 정책을 알고 어떤 희망을 가졌을까 싶습니다. 저는 조금 박하게 평가한다면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외교 참사, 인사 참사가 연이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대담 참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좀 진중하게 대통령이 그 앵커와 함께 대담자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좋을 뻔했는데 중간중간에 본인 받았던 선물을 보여주고 왔다 갔다 하면 사진 보여주고 하는 모습들이, 전 그래서 지난 4일 날 녹화를 하고 7일 밤 10시까지 왜 이렇게
미뤘나 했는데 저런 다큐멘터리 형식의 편집을 하려고 했는 거 아닌가 이런 참 생각까지 들어가지고 이번 대담이 과연 지금 등을 돌린 민심에 얼마나 좋은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회의감이 듭니다. 네. 어제 신년 대담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리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어제 윤석열 대통령 신년 대담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진솔한 자기 생각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는 국민이 하신 것이고 제가 세세한 발언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 가지 추가적인 시스템적인 보완 같은 것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준비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무슨 리스크다 이렇게 프레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지는 않고요. 국민으로부터 이렇게 주시받는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저를 포함해서 다 조심하고 더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짜여진 각본에 따른 신년 대담으로 지금의 궁색한 처지를 모면하려 했으나 아쉬움과 함께 국민적 공분만 더했습니다. 변명으로 시작해 자기 합리화로 끝낸 빈 껍데기 대담이었습니다. 명품백을 명품백이라 부르지 못하는 앵커, 뇌물성 명품백 불법 수수 문제를 아쉽다고 넘어가려는 모습은 국민과 법위에 군림하는 오만을 다시 확인시켜줬습니다. 예, 홍익표 원내대표. 빈 껍데기 대담이다라는 평가를 했는데 일단 민주당 측의 평가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제 이 백 문제가 좀 더 이제 많이 부각돼서 그렇지 사실은 어떤 정책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이 대통령께서 사실 밝혔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듣지 않고 뭐 그렇게 하니까 자꾸 빈 껍데기라고 하는데 저는 앞으로 형식을 떠나서 이런 대통령이 국민과 이런 어떤 소통하는 부분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각 분야별로 이제 그 대통령 그런 정책 대화를 지금 한 9차례 했긴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제 도 스태핑을 대신할 만한 어떤 국민과의 일반적인 어떤 이슈를 가지고 대통령과 국민과 소통하는 그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하게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수회담이라고 하면 여당의 지도부를 대통령이 무시하는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다라는 답변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영수회담이란 말 자체가 틀렸죠. 왜냐하면 과거의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여당의 어떤 집권 총재일 때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물론 이제 당적은 갖고 있지만 과거 어떤 총재적 개념이 아니라 엄연히 여당의 대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수회담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틀리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이제 야당과 소통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그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몇 차례 이제 국회의장단과 있던 만찬, 오만찬을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 민주당의 상임 위원장단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원내대표 그 이전에 뭐 박강원 원내대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 좀 눈치를 보면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이전에 김기현 대표부터 당 대표 그런 회담을 계속 제안했고 또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참석하는 그런 어떤 3자 회담도 계속해서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민주당은 자꾸 그 이재명 대표와 자꾸 대통령을 자꾸 이어서 영수회담을 형식을 자꾸 고집을 하는데 이런 점들이 좀 여야 간에 이런 어떤 걸 막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심 결과가 조금 전 나왔잖아요.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됐는데요. 조금 전에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입장문을 들고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읽겠습니다. 안 보여가지고 잠깐만.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상소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는 5년의 시간은 저와 가족들에게 무간지옥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 이후 여러 차례 국민들께 사과드렸지만 다시 한번 사과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저와 제 가족 일로 인해 국민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국민들께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자성하고 성찰할 것입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찔리고 베었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입니다. 검찰 독재의 횡포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으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매서운 비판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재판부에서는 진지한 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총 15차례 이상 대국민 사과를 했고요. 아마 재판부에서는 기소된 사실 그 자체를 모두 인정하라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관계와 법리에서 다투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시비리나 직권남용 같은 거에서 1심이랑 거의 비슷하게 판단이 나왔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네, 모두의 말씀드렸듯이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에 있어서 연차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에는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오늘 또는 조만간 저희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제가 대법원에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히 할 일은 없을 것이라서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민 씨에 대해서도 구형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좀 입장 없으실까요? 네? 조민 씨에 대한 구형에 대해서. 그럼 조민 재판부에서 현명히 판단하실 것을 예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단 2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됐는데요. 좀 들어보면 일단 항소심 판결 나온 거, 그러니까 징역 2년이 선고된 것을 말하겠죠.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서도 법리 적용 등에 대해서 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부족하지만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검찰 독재 횡포를 막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대법원 판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주목되는 부분이 상고를 하겠다는 부분보다 많이 부족하고 흠이 있지만 여기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해서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두 분께 좀 여쭤볼게요. 새로운 길을 가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쉽게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자성과 성찰을 하겠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도 하셨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셨는데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본인 최종 판단은 정치라는 것도 그렇고 신당을 창당하는 것도 그렇고 본인의 결정을 따를 건데 그 과정에서 저는 중요한 거는 우리 또 민주개혁 진영이 이번 총선을 승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조 전 장관께서 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판단을 하시는 건지 이런 거 좀 지켜보면서 좀 보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변인 지금 하고 계시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통합 비례정당 네. 관련해서 이제 조국 전 장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당내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나 봐요.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 여러 얘기는요. 이제 각자 의원들이 방송을 나오든지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기자분들이 물어보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실질적으로는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어제 이 민주연합 추진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단장을 맡으시고 오늘 첫 회의를 해가지고 녹색정의당을 비롯한 기본소득당, 진보당, 각 정당, 군소 정당들과 사회 시민 세력들에게 연석회의, 연대를 하자는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 과정에서 지금 여러 궁금해하시는 부분들도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홍석천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이미 그 조국 전 장관이 비사업적인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결국 그것은 이제 정치적으로
본인의 어떤 명예회복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것이고 특히 예. 이제 통합형 비례정당에 당연히 이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사실 예. 이제 통합형 비례정당이 뭐 준위성정당이라고 표현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떴다방식 어떤 위장정당인 것 같은데 근데 조국 전 장관이 제 말씀 속에 물론 이제 부부가 저렇게 법정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면이 없지는 않지만 예. 본인의 어떤 그런 어떤 그 공정을 부르짖는 이런 어떤 측면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뭐 검찰 독재라는 식으로 검찰의 책임을 이렇게 미루는 것은 정말 그 부적절하다. 예. 특히 저는 이 시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게 지금 2019년도에 이제 검찰이 기소했는데 예. 지금 5년이 지금 지나서 지금 항소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너무 지연돼도 너무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예.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항소심은 사실심으로 이미 종료됐기 때문에 대부분 법률심에 가도 뭐 뒤집을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예.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조국 전 장관이 그동안 이제 부르짖던 공정은 이제 완전히 사법적으로는 네. 사실상 판결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런 판단이나 뭐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조 전 장관이 뭐 정치를 생각을 하시고 뭐 신당 얘기도 나오고 많은 지지자들 만약에 조 전 장관이 정말 그 저런 식의 판단에 모든 국민들이 동의한다면은 어떻게 조 전 장관이 정치를 얘기할 수 있고 그 세력이 모일 수 있겠습니까? 예. 여기에 결정적인 거는 지금 벌써 5년이 됐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다. 검찰권의 형평성이 무너졌다. 네. 이미 공정성은 상실했다. 이 정권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예. 조 전 장관뿐만 아니고 민주당 대표나 민주당을 향해서는 정말 가혹할 정도로 먼지털이 수사가 되지만 대통령과 가까운 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어떤 수사가 되고 있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검찰 독재가 아니라고 하면 뭐가 검찰 독재겠습니까? 예. 이런 말씀에는 우리 많은 국민들이 동의한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공천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예. 총선 60일 앞두고 이제 여야 모두 지금 공천 좀 이야기가 본격화되면서 여당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뭐 서병수, 김태호, 조혜진 의원 험지 출마하라 뭐 이런 압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본인들도 지금 수용하는 분위기네요,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 인유한 혁신위에서부터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중진이 예. 당에 헌신해야 된다. 혁신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불출마 혹은 험지 격전지 출마를 사실 많이 요구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응한 사람은 하태경 의원 그리고 장재현 의원의 불출마 정도에서 그치고 사실은 그동안 흐름이 또 끊겼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은 이제 과거와는 달리 이제 헌신을 요구받은 의원들께서 굉장히 이제는 좀 할만한 어떤 그런 어떤 자리에 지금 이제 제안을 받고 예, 있습니다. 예. 지금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 부산시장에 이제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부산 어디 가도 경쟁력이 있으시고 예. 김태호 우리 그 의원님도 경상남도 지사를 하셨기 때문에 경상남도 어디 가도 특히 양산에 가도 지금 현재 성산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그곳에 이제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예. 어제 그 서병수 의원과 김태호 지사가 이제 받아들이는 예, 기자회견도 했는데 이러한 어떤 모습들이 당 전반에 걸쳐서 이런 어떤 공정한 공천하에 본인이 좀 헌신을 하는 이런 것들이 내가 마치 이제 쫓겨난다 이런 어떤 느낌이 아니라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전반적인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 얘기도 나오던데요. 김기현 전 대표 얘기. 네. 예. 그래서 뭐 아직까지 확정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충분히 이제 서병수 의원이나 김태호 지사 의원 마찬가지로 예. 김기현 그 의원님 대표님도 지금 남구 을이 지역구인데 예. 바로 울산 북구 쪽으로 배치된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울산 이제 시장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어떤 고민을 당에서 한번 할 법은 하다. 물론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예, 예. 물론 이제 울산 북구가 현대자동차라든지 때문에 노조 세력이 있어서 사실은 울산 내에서도 굉장히 뭐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만은 네. 뭐 그 당에서 충분히 그렇게 고민을 할 어떤 그런 어떤 지금 현재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본 지역들 뭐 양산, 을이나 김해 그리고 북강, 서갑 예. 이런 지역들이 지금 다 중진들이 있는 자리잖아요. 그럼 이 중진들이 다른 지역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누가 갑니까? 뭐 그 지역에 출마를 지금 이제 선언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예. 어떤 분들 간에 이런 어떤 경선 내지는 어떤 시스템 공천 어떤 시스템에서 이제 뭐 이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집니다. 네. 자, 지금 뭐 야당도 공천 작업이 본격화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여당의 그럼요. 중진 험지 출마론 이제 곧 야당에서도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네. 예.
어떤 얘기를 드릴까요? 여당의 중진 일단 여당부터 평가해 주세요. 예. 저는 제 예전에 네. 지난 총선 때도 뭐 좀 봤습니다만 결국은 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중진 의원이 다른 지역으로 갈 때 이게 보통 본인의 결단에 따른 희생의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많이 좀 감동도 하고 박수를 칩니다. 네. 근데 이미 2020년 총선 때, 지난 20대 총선 때 뭐 결과가 민주당이 압승을 하고 국민의힘이 좀 많은 성적이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좋지 않은. 그 당시에도 우리가 이름을만 들어보면 알만한 분들이 김재원 의원, 뭐 이혜원 의원, 이종구 의원 모두 정말로 국민의힘을 볼 때는 가장 강력한 뭐 터스팟, 양지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로 다른 지역 막 나갔습니다. 네. 그때도 비슷한 논리였어요. 험지에 가가지고 당을 위해 헌신해봐라. 근데 이분들이 전멸을 했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이분들이 전멸할 거라고 예상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이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때 와 이분이 정말 뭐 우리 지역도 발전도 시키고 일단은 신선미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힘을 갖춘 공관위나 비대위에서 이렇게 마구 이렇게 보내는 걸로 좀 비춰지는 게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전에 우리 말씀하신 앵커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그러면 누가 갈 거냐 이게 결국은 큰 뇌관이 될 겁니다. 근데 일각에서 뭐 많은 언론이나 예측하듯이 그 자리에 대통령실이나 뭐 정부 장차관이나 뭐 검핵관이라는 분들도 있잖아요. 검사 출신들 이분들이 대거 낙하산 메고 뛰어들면은 많이 보냄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핵관들이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럼 또 반발도 상당하지 않을까요? 예, 일단 그 한민수 대변인께서 이제 말씀하신 이제 21대하고 지금 완전히 다른 것은 그 21대 때는 수요자인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 시민들의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막 떨어뜨렸죠. 그런데 지금은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시장, 김태우 경상남 지사를 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어떤 지역에 예를 들면 이제 양산 어떤 시민들도 김태우 지사가 그 경상남도 지사를 했기 때문에 이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 이전 21대하고는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르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떠난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시스템 공천하에서 경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낙하산 공천이 될 리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정권 탄생, 윤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명백 공관위원장의 발언이 나온 뒤에 연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안민섭 의원, 윤건영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정치는 여야를 떠나서 염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이 준 촛불 정권을 지속시키지 못하고 검찰 정권에게 넘겨주어 정말 비통한 현실에서 그래도 최소한 청와대 핵심 참모들은 책임을 지는 것이 염치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정권을 뺏긴 것은 역사적인 죄를 지은 것이거든요. 비서실장 그런 분들은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되죠. 대선 패배의 책임을 전임 정부에게만 묻는다라는 건 좀 저는 그렇게 해서 얻는 득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죠. 대선 패배는 저를 비롯한 민주당 모두의 책임이죠. 이재명은 되고 문재인은 안 되면 이게 상황이 이상하잖아요. 친명은 되고 친문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총선 이길 수 있을까요?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라고 다 빼버리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든 지도부든 누군가가 나서서 정리해야지 그러지 않고 너는 안 된다라고 해서 총선을 치루어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지금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됐든 지금 뭐 윤건영 의원 말은 이재명 대표든 지도부든 누군가가 나서 좀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네요.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근데 일단 그 이명백 공관위원장께서 공관위가 정말 뭐 국민의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공관위원장이 저 말씀하셨죠. 검찰 정권 탄생의 책임자들 이런 책임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그 현장에서도 저는 뭐 현장에 없었습니다만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질문을 하니까 특정인을 뭐 거론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예전에 이제 저도 정치부 기자 오래 하면서 취재할 때 보면은 총선이 되면은 이제 얼마나 내부 아까 우리 홍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부의 경쟁이 심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천받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하죠. 여러 가지 이제 뭐 프레임 전쟁도 벌어지고 갈등도 빚어지는데 저는 우리 당에서 지금 이제 친명, 뭐 이제 친문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전과 제가 취재할 때 비교하면 과연 그 정도로 격한가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그래요? 하지만 자, 이런 생각은 해봐요. 그
예전에도 보면 예전에 한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 한 대략적으로 한 10년 정도씩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문재인 정권이 5년 이제 단명으로 끝난 건데 이 점에서는 뭐 전 그 안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랄지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이건 결국은 아무리 그 지지율이 높고 정치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국정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정권 재창출을 못하면 이건 뭐 보수 진보를 다 떠나서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절반의 성공밖에 못했다고 지적을 받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민주 진영의 민주당 정권이 재창출을 못했다는 점에서 전임 정권에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시 후보랄지 선대위랄지 당은 왜 책임이 없겠습니까? 네. 책임이 있는 거고요. 다만 국민 눈높이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 눈높이에서 이런 부분들은 모두가 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저는 임혁백 공관위원장께서 정말 뭐 결기도 있으시고 의지가 강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 하신 말씀 중에는 제가 조금 이렇게 유심히 받아들인 유머는 지지불태라는 말이 있어요. 멈출 때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이런 말씀도 했는데 우리 공관위에서 국민들 보시기에 우리 당 지지자들 볼 때 당원들과 볼 때 합리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고 그런 공천 작업을 해낼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회동 장면인데요. 양산 회동입니다. 임종석 지금 전 비서실장이 이재명, 문재인 양산 회동이 훼손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더 가면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글을 또 올렸더라고요. 자, 뭐 국민의힘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평가 어떻게 보세요? 예, 고민정 그 최고위원이 그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말을 했죠. 예, 예. 문명 정권이라 하면서 저렇게 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이제 말로만 이제 그쳤다. 결국은 이제 뺄셈의 정치가 거기 달했다. 이렇게 이제 고민정 최고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는 확고한 어떤 본인의 어떤 지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철저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어떤 프레임. 이제 그 윤석열 어떤 반대 세력은 다 합쳐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이낙연 대표라든지 원칙 상식의 의원들이 뭐 당연히 이제 그 윤석열 대표를 비판하지만 본인을 비판하는 세력은 쫓아내고 또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받아들이려고 한다든지 특히 또 윤석열 정권의 어떤 탄생에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책임 있는 사람은 사실은 1번이 이제 이재명 대표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선 주자급으로 키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실은 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미애 장관은 또 이곳저곳에 이제 하려고 여론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지금 현재 어떤 공천의 기준은 철저하게 이재명 대표하고 향후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싹을 자른다. 특히 이제 이낙연 대표라든지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이런 어떤 분들을 견제하기 위한 이런 어떤 공천의 전반적인 어떤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사실 최근까지도 친윤 비윤 갈등이 좀 심각했었잖아요. 그런데 서병수 의원이라든지 김태우 의원, 조혜진 의원 모두 비윤이라는 또 공통점이 있어서 비윤 의원들은 험지나가라고 하고 친윤 의원들은 양지나가는 것 아닌가라는 또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 친윤 비윤의 사실은 뭐 경계도 애매모호하지만 지금 이제 저는 이제 공관이 특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철저하게 이기는 공천 그리고 공정한 공천이라는 큰 틀 아래에서 결국은 광역자치단체장을 한 사람들을 다른 곳에 보내다 보니까 서병수, 김태호 두 분이 그렇게 선정된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한민수 민주당 의원과 함께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종시킨 국민의힘이 정말 원망스럽고 어느 누가 희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참담한 시기입니다. 당은 또다시 저를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당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소위 핵관들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술친구라는 이들 핵관들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의해서 사면 복권된 사람을 특별 규정을 대통령 측근 인사라고 공간에 들어가 있는 한 인사가 표적 맞춤형
공천 시스템을 설계해 나왔다면 그 자체를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천 사당화 이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정치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한 달도 안 돼서 집권 여당을 사당화할 수 있다면 저는 그분 찾아서 모셔오고 싶어요. 정치의 신앙입니까? 그런 문제가. 위원장님 오늘 김성태 전 이제 의원님께서도 마찬가지 좀 강하게 비판. 공천은 당이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안 믿어지시나요?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공정한 공천을 할 겁니다. 그걸 제가 보장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모시고 갈게요. 유죄 확정되자마자 바로 사면하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합니까? 여당이 사면 복권을 전제로 공천 신청을 받았다는 말이 있던데 국가 사면권을 놓고 이렇게 짜고 할 수 있습니까? 약속 사면입니까? 조건부로 접수를 했습니다. 다 받았고 그분이 사면이 안 되면 당연히 돌려드리는 거고 사면 복권이 되면 저희들이 접수받아서 진행하는 거죠. 그분들께서 험지를 맡아서 승리를 해주신다면 그것 이번 총선에 큰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겠습니다. 서운하죠. 왜 서운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정말 마음을 비우고 수용하고 같이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 제 반에서 출신 인사들이나 16개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현대 갑이나 이제 수영 이런 양지로 이런 행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생각이 조금 다른 점이 있긴 합니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의대 정원이 2,000명이나 늘어나면서 재수생뿐 아니라 대학생, 직장인까지 의대 입시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최상위권 의대 쏠림이 예상되는 가운데 남은 자리가 이공계 지망생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거란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러 해 동안 의대 입학을 목표로 공부해온 학생들에게 의대 정원 확대 발표는 희소식입니다. 의과대학 문턱이 낮아질 거란 기대감에 N수생뿐 아니라 이미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계속 의대를 지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의 폭이 넓어졌고 제 친구들도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기회가 좀 더 열렸으니까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하고 이렇게 고민을 상담하는 친구도 많아졌어요. 특히 전체 모집 정원의 60% 이상을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면서 오는 4월 지역별 정원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 선발 인원이 기존보다 2배 가까이 급등할 거란 예측이 나오면서 지방 유학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 정원 확대의 한 70% 정도는 지방대학에 편중이 될 것 같고 또 그중에서 지역인재 전형으로 60%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의 폭은 지방권 학생들에게 상당히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최상위권이 의대로 쏠리면서 생기는 빈자리가 다른 이공계 학생들에게 기회가 될 거라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연계열 상위권 학생들이 치대나 약대, 한의대나 지방의대로 연쇄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2,000명이 증원이 되면은 좀 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쫙 올라가는 거니까 좀 더 이제 의대 말고 다른 데 지망하는 애들도 같이 이제 상위권 애들이 빠져주면 거기로 가기 좀 더 쉬울 것 같으니까. 의대 정원 증가로 분주해진 대형 학원들은 설 연휴 직후 이공계 최상위권 입시 전략 설명회를 잇따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최근 폭설이 쏟아진 강원 산간 지역의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 위기 야생 생물 1급인 사냥이 탈진하는 일이 잦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때문인데 밀렵이나 로드킬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설이 쏟아지는 강원 미시령 인근 지역. 도로 바로 옆으로 사냥 한 마리가 어슬렁거립니다. 잘 먹지 못해 기력이 다 있는지 행동이 굼뜹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사냥은 원래 가파른 바위 근처나 험한 산악지대에서 서식합니다. 겨울철엔 주로 나무 껍질이나 이끼류를 찾아 먹는데 강추위로 땅이 얼어붙자 먹이를 찾지 못해 저체온 증세로 탈진한 겁니다. 겨울철 추위와 배고픔에 탈진한 사냥을 발견했습니다. 로드킬이나 밀렵 가능성도 있는 상황, 급하게 구조대원들이 투입됩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올겨울 구조한 사냥만 벌써 18마리째, 매년 2-3마리 정도였는데 크게 늘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데려가 봐서 체온부터 올려봐야 되는데 체온 올리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요. 탈진한 사냥을 구조하면 일단 응급수술을 진행한 뒤 체력 회복 과정을 거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치료 재활을 거친 후에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사냥이 나타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찻길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운행 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탈진한 사냥을 보더라도 먹이를 주거나 다가가는 건 안 됩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인데 공단 측은 탈진한 사냥을 볼 경우 자치단체나 야생생물보존원에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날씨가 추운 계절이 되면 열악한 쪽방촌에 사는 주민들은 추위를 피하는 건 물론이고 씻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덜기 위한 목욕탕이 주민들에게 큰 의지가 되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목욕 바구니를 든 쪽방촌 주민이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갑니다. 주황색 표를 건네받은 직원이 살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어서 오세요. 날씨 춥지요? 입구에서부터 전해지는 따뜻한 기운. 쪽방촌 지역에 1년 전 문을 연 동행 목욕탕입니다. 서울에 있는 쪽방촌 5구역에서 8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되는 이용권만 있으면 마음껏 이용이 가능합니다. 수도 설비가 열악해 추운 겨울 온수로 씻기 힘든 쪽방촌 주민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존재입니다. 물도 적당한 온도에 또 청결하고 모든 것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자주 이용을 합니다. 날씨가 추우면 더 자주 오죠. 간만에 온수 목욕으로 기분 좋아진 쪽방촌 주민들 모습을 보면 목욕탕 직원들도 절로 보람이 느껴집니다. 저기서 목욕을 하시면서 막 이렇게 노래할 때 저도 이렇게 들어가서 막 손뼉을 쳐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인간적으로 그러고 거칠었던 사람이 좋아지잖아요. 땅거미가 질 때면 이곳 목욕탕은 또 다른 온기를 채울 채비를 합니다. 오후 6시쯤부터 동행 목욕탕 수면실은 밤추위 대피소로 변신합니다. 쪽방촌 주민들은 이곳에서 추위를 피해 하룻밤을 따뜻하게 무료로 지낼 수 있습니다. 목욕탕을 찾는 쪽방촌 주민들 발길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무료 이용권을 찾는 수요가 많아지자 추가 공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월 초에는 약간 이제 주민들 홍보가 좀 약간 부족해서 보통 6-7분 정도 이용하셨고요. 쪽방 주민들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이라든가 그게 좀 입소문이 퍼져서 지금 2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밤낮 없는 추위에 떨며 힘들게 겨울을 나는 쪽방촌 주민들. 목욕탕 덕분에 잠시나마 따뜻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지난해 세수 부족에 내부 거래 등을 제외하고 집행하지 못한 사실상 불용 예산 규모가 11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3 회계연도 총세입과 총세출 마감 결과 지난해 결산상 불용액은 45조 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줄면서 그만큼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의 감액 조정과 정부 내부 거래 등을 제외한 사실상 불용 규모는 10조 8천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가 11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특히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노원과 도봉 강북구, 이른바 노도강 지역의 집값 낙폭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미아동에 천여 세대가 모여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8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9천만 원 하락했고
재작년 4월 최고점과 비교하면 30% 넘게 빠졌습니다. 높은 금리와 대출 규제로 거래가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중저가 주택이 모인 노원과 도봉, 강북, 이른바 노도강 지역 집값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도봉구 아파트 매매가는 한 주 만에 0.11% 내려 서울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노원구와 강북구도 지난주보다 낙폭을 키웠습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11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전국은 전주 대비 0.06% 하락했고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지난주와 똑같은 낙폭을 유지했습니다. 전국 전셋값은 2주 만에 반등했습니다. 서울은 지난주 0.06%에서 0.07%로 상승폭이 커졌고 수도권은 0.05%에서 0.04%로 줄었습니다. 반면 지방은 전주 대비 0.03% 하락했습니다. 부동산원은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매물가가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시장 불확실성으로 매수 대기자들이 전세로 전환하면서 전세값은 소폭 반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9월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 대출이 중단된 이후 급격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작되는 올해 1월부턴 소폭 반등하는 추세입니다. 1에서 3% 금리가 매력적이라 고금리 차주의 대환대출이나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 수요는 연내 꾸준할 전망입니다. 다만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특례 보금자리론보다 규모가 작고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라 중저가 주택이 밀집한 일부 지역 집값 하락을 막는 데 효과가 그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올해부터 의대 정원 2,000명을 더 늘리기로 했는데요. 이에 반발해 의사단체가 지금 총파업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조금 전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 자제를 거듭 요청했다는 소식입니다. 예, 대통령실에 따르면 의사 집단 행동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또 예. 비상 진료 대책을 수립해달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당장 조치하진 않겠지만 업무 개시 명령과 면허 취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의사협회가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꾸렸고요. 전공의들도 집단행동 참여를 시사하고 있어서요. 정부가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일단 전공의들의 사표 수립 금지 명령했다고 하고요. 지금 대통령실도 의사의 집단행동 자제 요청했고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하겠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시안컵에서 4강 탈락의 고배를 마신 뒤 소속팀 토트넘으로 복귀한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다시 한번 팬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서 경기를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겁고 아쉬웠다면서 주장으로서 부족했고 팀을 잘 이끌지 못했던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많은 사랑을 주셔서 대한민국 축구 선수임이 너무 자랑스러웠다며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글을 맺었습니다. 손흥민은 오는 10일 자정 브라이턴과의 홈 경기를 준비합니다. 잉글랜드 축구 명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으로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뛴 제시 린가드가 K리그에서 뛰게 됐습니다. FC 서울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82경기에 출전해 29골, 14개의 도움을 기록한 린가드와 계약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린가드는 입단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의 적극성에 감명을 받아 한국행을 결정했고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큰 기대가 된다고 각오를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I'm very excited. It's a new challenge. But I've accepted it. I'm here. I'm ready to embrace the culture. It's a new beginning for me, a new chapter in my career. And I just want to enjoy, playing football again, putting a smile on people's faces, and showing the Korea fans what I can do. 설 연휴 첫날인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5도로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다만 초미세먼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현재 서울과 충북의 공기가 다소 탁한 가운데 내일은 중국발 스모그까지 추가로 유입되면서 강원과 남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연휴 내내 이렇게 공기가 답답한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3도, 광주 영하 2도, 부산은 3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1에서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5도, 전주 7도, 대구는 9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연휴 동안 심한 추위는 없겠지만 설 당일에는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연휴 계획에 참고해 주셔야겠고요. 이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귀경길,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는 설 연휴 이후에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